열기만 해 고소한 참기름 참치. 한 그릇 뚝딱. 고소해. 이젠 바로 밥참치. 동안 맛참. 오 마이 갓. 진짜는 지금부터야. 끝내 이기고야만은 K전투력. 넘볼 수 없는 K협동력. 다시 한번 우리가 나설 시간. 팀 라우킹 신작 콜 오브 드래곤스.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아침엔 상쾌한 수. Don't draw the line anymore. Mars. Mars Golf. 탈모 판시들에게 물어보세요. 좀 빠지긴 했는데 괜찮겠죠? 아, 시작부터 드셔야죠. 여자도 괜찮나요? 남자 여자 다 괜찮아요. 효과는요? 괜히 밤매이겠어요.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딜. 오늘부터 풍성. 지금은 하이뮨 시대. 한양류 단백질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 소화를 고려한 설계까지 좋으니까 하이뮨이죠.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타이레놀. 통증 얼마나 빠르게 잡을 수 있을까? 복용 즉시 눕기 시작해 15분 안에 빠르게 작용합니다. 효과 빠른 진통제 타이레놀. 돌코락스와 함께 굿모닝. 변비가 당신의 하루를 막고 돌코락스로 쾌변 순간을 찾아주세요. 굿모닝 돌코락스. 다운이 빨래를 빽빽하게 널면 냄새나. 다운이 실내 건조 플러스 1cm 1cm 간격으로 널어도 상쾌. 다운이. 식당 안에서 한 남성이 종업원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는데요. 술도 마시지 않았던 이 남성이 분노한 이유는 다름 아닌 수육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대한민국 긴급 상황에서 취재했습니다. 모로코를 덮친 강진으로 사망자가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났지만 희망을 안고 구조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진 피해가 난 도시의 현지 교민을 통해 모로코 상황 잠시 후에 확인해드립니다. 센시야, 저도 먹어요. 오래 서 있거나 하면 잘 붓고 아프고. 제가 원래 좀 그래요. 다리 건강에 원래 그런 건 없죠. 정맥이 건강해야 순환이 잘 되죠. 센시아. 센스 좋은데? 센시아가 좋지. 센시야! 저 몰라요? 우리 여행 갈 때도 결혼식 갈 때도 이 머리도 내가 해줬잖아요. 당신은 이미 글램팜을 만난 적 있다. 미용실에선 원래 글램팜 써요. 글램팜 집에서도 봐요. 잘 먹고 잘 자고 메이킨으로 잘 비우면 그게 바로 행복이죠. 변비, 복부편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오늘도 모레도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알레르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순간을 즐기는 나에게 집중해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그라. 모든 게 변화하는 시대. 타이어는 어디까지 왔니? 넥센까지. 지속 가능한 안전. 넥센으로 지키세요. 넥스트 세이프티. 넥센 타이어. New life begins. The all-electric ID4. 어차피 적게 타면 적게 내는데 선할인, 후할인, 과연 할인일까? 순진하긴. 캐럿은 데이터로 똑똑하게.
주행 데이터 분석으로 선호 할인, 고민 없이 탄만큼만. 캐롯 포마일 자동차 보험. 도전하는 모든 순간이 진보입니다. 수많은 좌절에도 고개 숙이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간다면 더 많은 가능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능성을 통해 변화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보입니다. 도전하는 순간 진보는 시작됩니다. 당신의 프로그레스는 무엇입니까? 이 맛있어 보이는 수육 때문에 일어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수육을 먹었는데 비계가 많대요. 사건의 원인은 바로 수육의 비계였는데요. 경찰 안 돼요. 오. 지가 신고해갖고 지가 잡혀간 거예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진 현장.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달 12일 충남의 한 식당입니다. 6명이 왔어요. 가족끼리 비계가 있다고 그랬나 봐. 비계를 있으면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근데 먼저 수육 하나 던졌대. 수육에 비계가 많다며 화를 냈다는 건데요. 가족과 식사 후 계산까지 마친 뒤 다시 식당으로 돌아온 40대 남성. 수육값을 돌려달라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가게 안에는 식사 중인 손님들이 있는 상황. 주인은 어떻게든 말려보려 하지만 남성은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심지어 이 남성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음식값 때문에 시비가 있다고 해서 계산을 갖다가 따님이 했는데 돌려달라고 돈 수육값 마음에 안 들면 수육값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찰은 남성을 가게에서 내보내려 시도하는데요. 음주가 의심되지만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설명했어요. 여기 손님이 이렇게 있는데 손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신데 여기서 사람들 시끄럽게 하고 여기 업무 방해가 돼요. 여기 일하는 영업장이잖아요. 민사로 나중에 청구를 하시던가 시청했다가 신고를 하시던가 보건소에다가 하시던가 이거를 경찰한테 신고를 해서 저거 받아달라고 하는 건 경찰이 어떻게 해주느냐. 경찰이 돈 못 받아주잖아요, 이거는. 경찰의 회유에도 물러서지 않던 남성은 급기야 가게 카운터를 붙잡고 나가지 않으려 버티기까지 하는데요. 막무가내네요. 경찰은 이를 제지하려 시도하지만 어찌나 힘이 센지 경찰관 한 명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꾸 안 나기 때문에 제가 물리력으로 모시고 갈게요. 회유하던 경찰은 물리력을 사용하겠다는 고지고 남성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더욱더 격렬해지는 남성의 저항. 그런데 바로 그때 경찰 뛰면 안 돼요. 급기야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업무 방해하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그 두 가지 혐의로 체포를 해서 형사팀으로 사건을 인계했어요. 황당한 이유로 휘두른 폭력. 그 대가가 무엇인지 꼭 알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10일 밤 서울의 한 대학교 기숙사 옥상에서 한 남성이 투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밤에 한 10시 반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밖에서 누가 이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부소랑도 순찰 도는데 갑자기 코드 제로 신고가 4건이나 떨어진 겁니다. 생명이 위급하다는 신고에 바로 출동한 경찰. 지금 어디로 가요, 저기?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수색을 시작합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일적 촉발의 그 상황인데 드디어 남성을 발견해 가까이 접근하는데요. 상황은 생각보다 긴급했습니다. 이 남성은 건물 10층 옥상에서 다리 한쪽을 난간에 걸치고 있었는데요. 위급한데요? 혹시 저희를 보면 또 다른 마음을 먹을까 그 걱정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저기 바깥을 보고 계셔서 남성이 시선을 돌린 틈을 노려 그대로 돌진한 경찰. 남성을 잡아 난간 아래로 끌어내리는데 성공합니다. 내렸어요. 내려? 왜 그래?
내가 그랬다. 억울해서 그랬다. 아, 당연히 하면서 억울해서 잘려가지고. 나내 때야. 아이, 진짜로. 오늘은 제가 시도를 안 했지만 나중에라도 시도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후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구조된 남성은 부당 해고를 당해 억울한 마음에 후신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 따르면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남성은 근무 중 음주를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난달 직장에서 생긴 문제로 자진해서 퇴사한 상태였다는데요. 뭐 경미한 거였습니다. 뭐 큰 물건이 부러지고 이런 건 아니었고 사무실 집기 정도 그냥 재물 농개건이었는데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위급한 상황. 생명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요. 다시 시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분 1초를 다툰 긴급한 상황. 경찰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얼마 전 전주의 한 빌라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라 안에서 한 40대 여성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그 옆에는 몇 살인지조차 모르는 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주의 한 빌라. 집안에서 인기척도 없이 개 짖는 소리만 들린다는 신고에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습니다. 당시에 투표가 진행이 된 상태였고 마지막 목격된 부분이 9월 4일 아침경에 답변하는 얘기가 있어서 국과수 조사 결과 여성의 사인이 동맥경화로 추정되는 가운데 원룸 안에서는 의식 불명의 아이까지 함께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녹화 쓰레기가 산재돼 있었어요. 아이는 처음에 발견됐을 때 생존 반응이 약간 보이니까 바로 병원으로 옮긴 거고. 아이는 다행히도 현재 의식을 회복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 주민들은 이 모자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 양반은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어디 빌라면 다 마찬가지예요. 이웃은 물론 인근 상인들도 모자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젠가 들었거든요. 아예 몰랐는데? 사람 죽은지도 몰랐어. 나중에 하얀 가운 입고 나 사람이 죽었나 그 생각했지. 오다가가 마주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몰랐죠. 이 주변 이웃들과의 왕래가 없던 채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곳인데요. 심지어 이 여성은 평소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돼 우리 사회 복지의 허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위기정보라고 해서 1년에 6차례에 걸쳐서 전산으로 전국구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통보가 되면 명단 자체가 각 통으로 다 통해서 이제 확인이 가능해서 이제 개별 가정 방문을 하고 그런 절차들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어요.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속 위기 의심 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됐었죠.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39가지 정보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위기 의심 가구가 선별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사망한 여성 올 7월 정부의 위기 가구 발굴 대상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주민센터에서는 관리를 안 했던 걸까요? 당신이 어려움이 있으니 동사무소에 상담을 하시라고 연락처랑 그런 안내문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단속이 안 왔다는 증명이고 저희가 이제 안 온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만 없으니 연락처로 연락을 드렸는데 일단은 연락이 계속 안 됐고 전화를 안 받거나 접촉을 시도를 본인이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본인이 거부를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생활고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 이 여성 가스비, 관리비, 수도요금을 3개월가량 체납했고 누적 56개월 동안 내지 못한 건강보험료만 약 118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시신 옆에서 발견된 아이는 출생신고도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모든 자료가 혼자로 되어 있었고 옆에 있는 아기는 이번 사건이 터진 다음에 아는 거죠.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기가 둘이 있어요. 그 아기는 전 남편이 케어를 하고 있고 자기 형제들도 그 아기가 있는 줄을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병원에서 추정을 하기에는 18개월 이내 어느 정도 판단을 한 거죠.
이 아동에 대해서는 친자 확인 후 가족 또는 지역 시설에서 맡아 보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꿈에 아이가 있었다라는 얘기한 사람이 있고 지금 엄마하고 아이하고 그 친모 관계가 맞는지 명확성을 기하려고 유전자 감정을 하는 거고요. 세상에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아이. 더 늦지 않게 구조돼 참 다행인데요. 이 복지 사각지대 속 위기자 발굴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같은 경우에 담당하는 사례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경보에 따라서 일일이 다 이 조치를 할 수가 없고 이 550명이나 지금 와서 리스트가요. 몇 명이서 혼자서 그걸 하는 거죠. 저희는 그냥 22명이 정식 직원이 있으니까 그 업무만 전담을 하는 직원이 한 명이 있지만 적은 조그마한 동 같은 경우는 그 업무 보고도 한 2-3가지 업무를 다른 업무를 또 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겸직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2022년 수원 새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올 12월부터 위기정보를 확대 관리할 예정인데요. 자,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되자 바로 어제입니다. 보다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대책 강화를 논의하기도 했죠. 기본적으로는 역시 그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일회성, 단발성 대책들은 있었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실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반쪽짜리 정책이 되지 않게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 모로코.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밤 11시, 모로코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마라케시 서남쪽에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규모 6.8의 지진에 건물이 주저앉고 부서진 외벽 파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늦은 시간 잠들었던 주민들은 혼비백산 도망쳤는데요. 벗은 발로 아내와 아들을 안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건물에 있던 모든 주민들이 일제히 건물에서 빠져나와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표정들이었죠. 그날 밤은 차 안에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인구 약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마라케시를 뒤흔든 지진. 이 도시 일대에서는 한 세기 넘게 전례가 없었던 대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الناس راهم مكرفسين خاصنا لي زومبيلونس خاصنا لي زومبيلونس خاصنا لي زومبيلونس الله يجزيكم بخير خاصنا لي زومبيلونس مولاي ابراهيم الناس مقصحه الناس باغا تدخل غير لدارها دابا ما لاقياش كيفاش ندخلوا لطال الدار. 현재까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만 3만 채가 넘어가는 상황. 게다가 지진 이후에도 규모 4.5에 달하는 여진이 간헐적으로 이어지며 주민들의 공포는 계속됐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흙과 시멘트 벽돌에 뒤엉켜 매몰되어 산악 지형이다 보니 차량 이동이 어려워 많은 이들이 손으로 잔해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자의 비율은 줄고 발견되는 사람들은 사망자들 뿐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의 파편이 도로를 덮치며 구조대 진입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적적인 생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대한 비극에 비해 기적은 드물기만 합니다. 수색 작업에 병력이 투입됐지만 현재까지 사망자만 3,000명에 육박하고 부상자는 5,500여 명에서 더 늘고 있는데요. 구시가지는 아직도 여전히 몇백 년 된 유적지가 있죠. 구석구석 그 많은 지역이 예전 고대 모습대로 그대로 이제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되어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구시가지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는 유적의 도시이기도 했던 마라케시. 흙으로 지었던 유적과 집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에 지진의 타격을 고스란히 받게 된 겁니다.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모로코는 4개국의 해외 구조단 입국만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아가디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500명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로 이런 대지진은 처음이죠. 드물게 찾아오는 재해라 국가 차원에서 내진 기준을 강화하고 지진 대비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재앙에 매몰된 모로코. 더 이상의 비극은 없길 바랍니다. 유럽의 최대 여객 항구인 그리스의 피레아스 항구. 수도 인근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5일 이곳에서 크레타 섬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여객선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출발 직전에 여객선 선 위에 오르는 남성. 선원들이 이를 저지하려는 듯 몸싸움이 이어지더니 갑자기 남성이 사라집니다. 여객선과 부두의 틈으로 밀려나 바다에 빠진 건데요. 이미 배 승선에서 짐을 맡겨놓고 본인은 다른 일이 있어서 잠깐 배 밖으로 나왔다가 배 승선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거든요. 배가 운항하는데 강제적으로 바다로 밀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잘못입니다. 이게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수도 아테네에서 친구들을 만난 후 귀가할 예정이었던 남성. 선원들과 실랑이 끝에 바다에 빠졌지만 누구도 그를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망하고 만 남성.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였는데요. 출항하는 배의 선원들도 승객이 빠졌을 때 항만 측에 즉시 보고만 했었더라면, 혹은 항만 관리자들도 현장에서 출항하는 과정 중 생긴 문제를 직접 확인해서 조치를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생기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 시민의 발과도 같은 여객선에서 발생한 사건에 시민들의 항의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조차 없었다는 지적에 그리스 범선원연합 역시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증원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는데요. 그리스에는 유인도만 해도 200여 개가 있기 때문에 선박 관련 업체도 매우 많고, 또한 선물 운행하는 배편이 많죠. 이런 와중에 이와 같은 사고는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이었는데, 이번 사건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남성을 직접 밀친 선원은 살인 혐의로, 구조하지 않은 채 배를 출발시킨 선원과 선장은 방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청년의 허무한 죽음에 충격으로 휩싸인 그리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미국 네바다의 블랙록 사막에서 열린 버닝맨 페스티벌이 때 아닌 폭우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 축제를 찾은 약 7만 명 정도의 사람들은 사막 한가운데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막에 고립됐던 사람들 사이에서 고대 생물에 대한 목격담이 이어지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네바다주 블랙록 사막. 매년 여름 이곳에서는 예술 축제인 버닝맨 축제가 열리는데요. 축제의 마지막 날에 인형을 태우면서 이런 이름이 붙었죠. 버닝맨 축제는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진행이 예정이었는데요. 네바다주를 갑자기 덮친 폭우 때문에 아쉽게도 올해 버닝맨은 보지 못했죠.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이 축제의 끝을 앞두고 사막 기후인 네바다주에 때 아닌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25mm가량 쏟아졌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약 2달치 강수량이 한꺼번에 내린 건데요. 보통 지금 이때 시즌에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버닝맨을 매년 했던 건데요. 정말 이번 연도만 희한하게 그 허리케인도 많았고 폭우가 진짜 이렇게 쏟아진 건 처음이라고 해요. 결국 약 7만 명의 축제 참가자들은 꼼짝없이 사막에 갇혔다가 지난 4일이 돼서야 통행 제한이 풀리며 겨우 진흙탕 속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버닝맨 축제 막바지에 취소되고 사람들이 진흙 속을 걷다가 뭐가 자꾸 밝힌다고 해서 봤더니 조그만 새우 같은 크리처가 발견이 됐다 그래가지고 흙탕물이 된 모래 속에서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발견된 건데요. 대체 이것의 정체는 뭘까? 약 3억 5천 년 전에 서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화석 생물입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발견된 뜻밖의 생물, 일명 고대 새우라고 불리는 긴 꼬리 투구새우였죠. 긴 꼬리 투구새우 같은 경우는 사막과 같이 이제 반드시 건조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만 이제 서식이 가능합니다. 건조가 일정 기간 이루어지고 나서 비가 오거나 물과 햇빛이 있어야지만 얘들이 이제 바로 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외국 문헌에는 거의 20년 가까이도 얘들은 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껍질의 3분의 1이 스펀지 같은 외투막으로 돼 있어서 10년이든 20년이든 건조한 곳에 있더라도 수분이 있으면 사흘 안에 부화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하면서도 가끔씩 비가 내리는 사막은 이들이 서식하기에 최적의 장소인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논에 이제 주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킹크루티브 새우는 이제 잡식성이고요. 물 속에 이제 그 밑에서 오는 잡초들도 먹고요. 그다음에 유기물도 먹고 모기나 깔따구 같은 생물들도 이제 먹는 거죠. 한때 멸종 위기에 놓였지만 친환경 농법이 확대되면서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해 현재는 보호종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킹크루티브 새우는 친환경 농법에 아마 지표종으로서도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요. 또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른 상위 포식자한테 중요한 먹이원이 되기도 합니다. 영국 최대 미스터리의 근원지인 스코틀랜드. 가장 큰 호수인 네스호에는 아주 오래된 소문이 있죠. 무려 수백 년간 네스호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어왔던 전설의 생물 네시. SNS상에서는 수많은 네시의 목격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약 100년 전 한 사진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알려졌던 괴수. 스코틀랜드 내에서도 가장 큰 호수 중에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네스호 갔을 때 느낀 거는 뭔가 미스테리한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규모랑 분위기랑 좀 으스스한 감이 있어요. 그 호수 자체에. 최대 수심이 230m 정도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 속 3개의 괴담. 현재까지 네시 목격담만 1,100건이 넘는 가운데 최근 이 네시를 찾기 위한 탐험대가 꾸려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네시를 찾을 탐험가 약 300명 정도가 모이면서 50년 만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탐험이었는데요. 첨단 장비 100여 대까지 동원해서 대규모 탐사가 이뤄진 거죠.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처음 누가 발견했다고 해서 이제 알려졌었는데요. 네시가 뭐 추측은 많았지만은 그냥 약간 공룡처럼 목이 긴 이런 뭐 괴물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목격담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하고 아직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르내리고 하잖아요. 네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6세기. 일각에서는 멸종된 수장용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의 대표 언론사에서도 이 네시를 찾기 위해 무려 600차례에 걸쳐서 네스호의 음파 탐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0년 만에 벌어진 이번 탐사도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게다가 과거 목격 영상과 사진들 역시 합성으로 밝혀진 상황. 사실 근데 뭔가 정말로 발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발견하려면 벌써 하지 않았겠어요? 스코틀랜드 현지에서도 네스호 관련 행동들이 관광객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괴담이 계속 유지되려면 주기적으로 언급해줘야 관광객도 끊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네시는 캐릭터샵과 탐사자들의 방문 등으로 스코틀랜드에 꾸준히 관광 수입을 안기고 있는데요. 스코틀랜드의 오랜 괴담 네시. 네스호에는 없을지라도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 속에는 오래도록 살아있길 바랍니다. 지난달 23일 인도, 사람들의 환호 속에 세계 최초로 달의 남극에 탐사선을 쏘아 올렸죠. 운속 충돌구로 표면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착륙 난도가 높은 달의 남극에 무사히 안착한 찬드라얀 3호. Sir, we have achieved soft landing on the moon. India is on the moon. 실질적으로 발사해서 23일 날 달의 남극 쪽에 잘 도착했다고 했을 때 인도 자체의 모든 매스컴, 신문, 뉴스, 각종 유튜브 등 많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이제 국가적인 경사라고 많이들 자축을 하였습니다. 달을 탐사하려는 인류에게 남극 착륙은 가장 큰 도전이기도 했는데요. 인도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이토록 달의 남극으로 향하는 이유는 약 38만억 리터의 물이 얼음으로 존재하는 데다가 히토류 등 희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차후 우주 여행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죠. 하지만 열흘 동안 달 표면을 조사 중이던 로봇은 지난 4일 인도가 전원을 내리면서 수면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원을 끈 이유는 뭘까? 달은 햇빛이 비치는 낮 기간이 14일이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그 밤 기한이 14일이라는 얘기거든요. 남극이 아닌 지역들은 밤에 한 120도, 남극은 한 영하 250도 정도 내려간다는 거고. 밤이 시작되면서 태양열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이 탐사선은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달 탐사선에 장비들의 적정 온도를 유지해서 기계를 보호하는 난방 장치가 없다는 건데요. 밤 기간 동안에 햇빛을 못 받아서 탐사선 온도가 떨어져서 가지고 있는 전자장비가 고장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따뜻한 장비가 없어서 처럼 이렇게 난방장치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원자력 전지죠. 원자력 전지인데 배터리들은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다시 온도가 올라온다고 해서 다시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탐사에 중요한 이 난방 장치를 탑재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인도는 아마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기술이 없을 수도 있고 가서 적극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자기도 지상에서 시험해보면 그런 상황에서 깨어난 경우가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찬드라얀이 다시 재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금 관심 있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에 다시 낮이 찾아오는 22일 재가동 신호를 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응답이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화재 발생, 출구는 없습니다. 이럴 때 대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구에 불이 나 있다면 베란다에 숨어 있을 것 같아요. 밧줄이라도 내리지 않을까요? 커튼 있으면 그거 점점 묶으면 힘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층이 낮으면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던가 아니면 높으면은 119를 기다릴 것 같은데요. 화염에 휩싸이면 연기는 급속하게 확산, 산소는 급격하게 감소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쉽죠. 만약 이때 안전하게 몸을 피할 벽이 있다면 어떨까요? 황당무계한 이야기 같지만 소문에 의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그 벽이 숨겨져 있지는 않나요? 아니요, 저 처음 듣는 집에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아니요, 들어본 적은 없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문이 아닌 벽을 통해 옆집으로 갈 수 있을지?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옆집으로 가서 현관을 통해서 내려가면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비밀의 벽, 실제 이용한 사례도 있죠. 부부가 3살배기 어린 딸을 안고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가족이 어디론가 황급히 사라집니다. 잠시 뒤 불길이 치솟아 올랐지만 일가족 모두 무사했습니다. 출구 없는 화재 현장에서 가족을 지킨 게 설마 비밀의 벽? 네, 경량 칸막이. 경량식 칸막이가 경량 칸막이가 있습니다. 경량 칸막이란 주로 발코니의 벽 역할을 하며 이웃 세대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벽면과 비슷해 보여도 두드리면 그 차이를 금방 알 수 있죠. 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얇은 속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남녀노소, 약자들도 쉽게 부술 수 있는 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약 9mm의 얇은 판이긴 하지만 그 강도가 쉽사리 짐작되진 않는데요. 실제 공동주택에 쓰이는 것보다 석고보드의 두께가 꽤 있는 편인데요. 그다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부수고 재피해까지 성공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말 성별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통과하는 게 그리 어렵진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파괴되기 쉬운 벽이 굳이 왜 설치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아파트는 우리 집하고 옆집으로 벽이 막아져 있는데 이게 내화 구조의 벽이에요. 불이 나가지고 그 내화 구조가 문제가 생길 수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요. 옆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또 구조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옆 세대라도 도망갈 수 있다면 그 현장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할 수 있겠죠.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이웃까지 지키는 생명대피 통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예외도 있다고 합니다. 불이 나자 50대 베트남 국적 장모와 40대 사위, 4살 손자가 베란다 밖에 매달려 있다 추락해 장모와 사위가 숨지고 손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지금 규정은 1992년부터 생겨서요. 보시다시피 실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엔 인접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네요. 얼마 전 화재가 있었던 이곳에는 따로 대피할 곳이 없었다던데 왜 경량 칸막이가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 부분이 권고 규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모든 세대에 다 설치됐던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주택의 준공 연도, 층수, 면적 등 구조에 따라서도 피난시설 여부는 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경량 칸막이와 대피 공간을 선택할 수 있었고요. 2008년에는 수평 피난시설에서 수직 피난시설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거센 불길로 아랫집으로 대피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앞서 말한 대피 공간이란 무엇인지 잠깐 들어볼까요? 여기 딱 이렇게 보시면요. FSD라고 쓰여져 있어요. F는 뭐예요? Fire. S는 Steel Door. 즉 방화문이라는 뜻이에요. 불이 오면 보통 1시간 정도는 차단해 줄 수 있는 문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있어라 라는 얘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피난 대체시설 같은 경우는 하향식 피난구라고 그래서요. 발코니 바닥면에 해치, 문을 달아서요. 그 문을 열면 아래쪽, 밑에 층의 발코니 쪽으로 사다리가 펴지면서 도망갈 수 있는, 다른 층으로 도망갈 수 있는 이런 설비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5년 12월 이후에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에는 2제곱미터 이상의 대피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죠. 고로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가든 사다리를 타고 아랫집으로 내려가든 불에 강한 내 집 대피 공간에서 버티든 분명 살 방도는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이걸 한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그 정체가 궁금하실 텐데요. 공간을 극대화해주는 소위 확장형 발코니가 바로 그것. 얼핏 피난시설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요.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하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 수납 공간이 없는 거예요. 창고로 쓰는 경우도 많고요. 네, 하향식 저희 피난구에는 짐을 올려놓거나 쌓아두거나 비상시 요긴하게 쓰이는 경량 칸막이가 잡동사니에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이게 수납장인지 피난시설인지 당최 알 수가 없는데요. 불이라도 나면 큰일 나겠죠? 화재 상황은 너무나도 급박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짐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다시 다 치우고 이동하고 칸막이를 부수는 데까지의 시간 동안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집에 내 집에 짐이 없다 하더라도 부쉈는데 바로 옆집에 짐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계도도 할 필요도 있고 또 지도 단속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경기도 군포의 아파트 화재 현장입니다. 4층에서 시작된 불이 발코니를 타고 위층으로 번지자 주민 2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살면 꼭 알아둬야 할 대피 요령이 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주변에게 지금 크게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부랴부랴 소리를 쳐주시고 화재 경보기로 아파트 전체의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초기 소화를 소화기로 하실 수 있다면 해보시되 안 된다 싶으시면 바로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파트 화재 시에 대부분 이렇게 계단실로 연기가 확산돼서 다른 층에서 대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대피를 하시되 내 현관문은 잘 닫고 나온다. 이걸 꼭 잊지 마시면 좋겠고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도 있죠. 아무리 유용한 피난시설도 사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번 먹자포구에서는요, 금어기가 끝나고 살이 제대로 오른 가을 쭈꾸미를 만나고 왔다고요? 네, 보통 봄 쭈꾸미 하면은 알맛으로 먹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가을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연하고도 탱글탱글하게 씹히는 그 살맛으로 먹는다고 하는데 아주 궁금합니다. 가을에 아주 맛이 올랐다고 하는데 가을 쭈꾸미 수확 현장을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알려지지 않은 작은 포구의 특별한 제철 음식을 찾아가는 먹자 포구. 지금 그곳으로 출발하죠. 이제 막 살이 오르기 시작한 가을 쭈꾸미입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기력 보강할 걸 찾는다면 맛과 영양 최고. 오늘의 주인공 가을 햇 쭈꾸미 어떠세요? 가을 쭈꾸미를 맛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 너무너무 맛있어요. 한 입 먹은 적 있어서 한 입 먹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수철 씨가 한번 맛을 봤어요. 먹어봐야 알지 안 먹어보면 모른다고. 어때요? 쭈꾸미가 연하네. 진짜 맛있어. 봄 쭈꾸미는 이 꽉 찬 알을 먹는 맛이죠. 산란기 쭈꾸미라서 영양분이 알에 집중돼 살맛은 좀 덜한데요. 완전한 성체라서 살이 질겨 주로 샤브샤브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반면 가을 주꾸미는 봄 주꾸미와는 달리 완전한 성체가 아니라서 덜 질기고요. 살의 식감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매콤한 양념볶음으로 먹으면 진짜 맛있죠. 너무 맛있겠어요. 아, 이거를 먹어야 이게 이제 여름에 굉장히 그 더위에 지쳤던 그 몸을 이걸로다가 회복을 해준대요, 이 쭈꾸미가. 또 다른 차이점, 봄 주꾸미는 기어다니고요. 가을 주꾸미는 이제 막 자랄 때라서 힘이 좋아 뛰어다닙니다. 오, 그래요? 신기하네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쭈꾸미처럼은 3, 4월 달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육질이 최고로 부드럽고 맛있다 할 때가 가을입니다. 그것처럼 9월부터 11월. 지금 먹어야겠네요. 50년 동안 지켜왔던 어머니의 고집. 가을 주꾸미가 잡히면 살아있는 그대로 급속 냉동시켜서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동을 한다고 해도 주꾸미의 금관 무늬가 선명하고요. 또 빨판도 이렇게 뚜렷하기 때문이죠. 시어머니의 특급 양념 비법은 며느리한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매일 직접 양념 작업을 해서 당일 판매를 하고 있다고요? 시집은 40년 넘었어요. 40년 매일 아침마다 이거 하신 거예요? 같이 어머니랑 해. 어머니의 50년 비법은 된장과 주꾸미만 넣고 버무리다가 나중에 고추 양념을 넣는 건데요. 된장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죠. 이때 갑자기 등장한 동네 이웃. 양념만 하고 익히지 않은 주꾸미를 그냥 드세요? 맛있대요. 하나 드려봐요? 아니 주꾸미를 양념해서 회처럼 먹는 건 진짜 처음 보는데요. 추천 씨 맛 좀 알려주세요. 어때요? 맛있다. 주꾸미는 익혀서만 먹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먹어도 해물 좀 맛있나 특이하네요. 부드러우면서도 탱글탱글하고 이 매운맛인데 아주 맛있는 매운맛. 저기요, 가을 주꾸미 맛이 어떻다고요? 최고입니다. 쭈꾸미가 최고예요. 너무나 맛있어서 엄지척. 게다가 주꾸미 춤까지 절로 나온다고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가을 주꾸미를 직접 만나러 가보시죠. 이른 새벽인데도 부두하는 차로 붐볐습니다. 차가 이렇게나 막. 어이구. 주꾸미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죠? 몇 마리나 잡으세요? 많이 잡으면은 한 180마리, 200마리. 오늘 주꾸미 만선의 꿈을 안고 주꾸미잡이 선수들 모두 배에 탑승했습니다. 주꾸미 낚시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데요. 인천대교 근처에서 자비를 시작한다고요? 베테랑 주꾸미 낚시꾼들은 초반부터 실력 발휘 중. 여기저기서 주꾸미가 줄줄 올라옵니다. 짜릿한 손맛에 제철 주꾸미를 잡으면서 가을바다를 제대로 만끽 중이네요. 뭐가 잡힌 거죠? 이건 주꾸미라기엔 좀 큰데요. 손바닥만한 몸통. 이 녀석의 정체는 뭐죠? 갑오징어. 기분 짱 좋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주꾸미 낚시 현장. 선상은 주꾸미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예, 좋네요. 추천 씨는 분발하세요. 거기다 신경을 써야 돼. 느낌이 이상하면 한번 탁 쳐서 올려야 돼요. 주꾸미 낚시가 처음이라는 추천 씨.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세계가 주목하는 디자인을 한 곳에서 만나는 리바트 세계가구간. 남들과 다른 나만의 취향. 오직 리바트에서만. 일단 춤 추시오. 모션 엑스라이트 기술로 세상 쉽게. 움직이는 모든 것에 자유를. 세상 자유로운 길을 열다. HL 만도. 드디어 잡았나요? 작고 귀여운 주꾸미가 추천 씨한테 왔습니다. 첫 스타트.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계속 잘 잡으라고 용기를 줘야죠. 연달아 잡는 추천 씨. 이제 감 잡았나요? 낚싯대를 넣었다면 쉴 새 없이 올라오네요. 주꾸미가 모여서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주꾸미가 좋아하는 먹이가 몰려있는 곳이죠. 주꾸미는 이 따개비를 특히 좋아해서 따개비가 있는 곳에 주꾸미가 많이 삽니다. 이렇게 낚싯배들도 다 알고 몰려드는 거라고요. 100마리, 뭐 한 200마리, 못 잡은 사람도 한 70마리 잡고 그러는데 안 잡힐 때도 영 안 잡히고. 그러니까 이건 느낌으로 오는 거라
일단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주꾸미 낚시. 한 번 딱 잡아보면은 이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네요. 주꾸미가 워낙 귀엽기 때문에 더 잡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낚시를 함께 온 부부, 낚시 대결 중입니다. 내가 아니 갑자기 어이없어 하는데? 지는 줄 알았는데. 히트! 역전의 기회인가요? 마지막한 갑오징어가 걸렸네요. 역시 승부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죠. 귀한 갑오징어 한 마리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여세를 몰아 주꾸미 낚시에 박차를 가해보는데요. 연달아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패배를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꾸미 낚시 대결은 아내의 승!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주꾸미 낚시가 종료됐습니다. 이때 추천 씨의 시선 집중! 와, 갓 잡아 싱싱한 햇 주꾸미를 즉석에서 먹으니까 또 이건 얼마나 맛있을까요? 와. 이게 바로 해물라면이죠. 살도 연하지만 특히 이 주꾸미 다리가 야들야들하니 가을철 특급 별미. 다리가 확실히 연하네요. 예. 지금이 딱 연하게 제일 맛있을 때. 아직은 더 꿀맛이죠. 가을의 길목에서 기력 보강할 만한 걸 찾으세요? 맛도 최고, 영양도 최고, 살맛 제대로 오른 가을 주꾸미는 어떠세요? 오늘도 맛있는 먹자포구였습니다. 곧 맞이할 추석과 함께 돌아오는 것이 있죠. 보름달을 닮은 과일, 바로 배입니다. 맛있는 배를 찾아서 배의 고장 나주 씨는 요즘 바쁜 시기인데요. 한 해 결실을 맺은 배들을 수확 중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예뻐요, 배가. 당도가 한 13브룩스까지 나가거든요. 농장주가 자부하는 이 배. 탐스러운 배를 반으로 갈라보니 과즙이 뚝뚝 떨어지네요. 피디님도 한번 지어보시면 가을맞이 맛보는 배, 어떤 맛일까요? 실제 그러시죠? 수분도 많고 당도가 확실히 과즙이 풍부하고 달콤한 이 배, 일반적인 배보다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예, 이게 실화배라고 신품종 배입니다. 보통 배들은 9월 25일에 수확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조생종 배입니다. 흔히 먹는 신고라는 배보다 수확이 15일 정도 더 빠릅니다. 지금이 당도가 꽉 찬 수확 적기인데요. 덕분에 이번 추석맞이의 제격이죠. 제 시기에 나온 배를 먹는 게 가장 맛있는 배를 먹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맛있는 배. 갈 길이 바쁘게 선별 작업을 거쳐 우리 입으로 올 준비가 한창입니다. 명절에 약 6만 상자 12만 톤 정도를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신고의 비율이 한 80% 되고 나머지 이제 조생종 이 신품종을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품종 배가 최근 인기를 끌면서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요. 이 배는 슈퍼골드입니다. 슈퍼골드. 껍질이 특이한 슈퍼골드. 달고 새콤한 맛이 함께 나면서 당도도 높다고요. 그 밖에도 신품종 배는 크기도 모양도 색도 다양합니다. 눈에 띄는 푸른색 배, 그린시스. 청사과를 닮았죠. 표면이 맨질맨질하고 청량감이 좋은 게 큰 특징이라네요. 취향에 맞게 다 이렇게 배를 선택해서 드실 수 있고 맛있는 배들이 되어 있습니다. 추석 선물 부동의 1위, 과일. 이렇게 좋은 배는 소중히 더 오래 보관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랩핑하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신문지나 보호캡으로 한 번 더 감싸서 서늘한 곳에 두면 배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배를 2배, 3배 더 맛있게 먹는 법도 알아봅시다. 더 다양하고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의 단맛을 살린 불고기 요리부터 가볼까요? 배를 다져서 양념으로 쓰면 그만큼 설탕량을 줄여서 더 건강하겠죠? 대파와 마늘로 기름을 낸 뒤 고기와 함께 볶아주며 향을 더해줍니다. 거기에 만들어둔 배 양념과 함께 졸여주는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죠? 채썬배도 한 번 더 활용해준다고요? 채로 썰어서 같이 불고기랑 볶아줄 겁니다. 불을 끄고 잔열로 고기와 함께 볶아주면 아삭한 식감과 배 특유의 시원함까지
맛있는 불고기가 완성됩니다. 소개해드릴 음식은 배숙이라는 요리인데요. 중식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기 날리는 데 제격인 배숙은요. 배를 갈라 속을 판 뒤 그릇으로 씁니다. 파는 배와 건대추, 백목이버섯을 함께 썰어 담아주는데요. 꿀과 계피가루를 더하면 단맛과 향도 올라가죠. 중불에서 30-40분 정도 푹 쪄주면 됩니다. 가열했을 때 황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이 강화되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배에 들어있는 루테올린이 염증을 완화시켜 환절기 기관지 건강에도 탁월하다고요. 색감이 눈에 띄는 이번 음식도 단연 배 요리입니다. 토마토 가스파초라는 스페인식 냉스프에 배를 첨가했는데요. 예쁜 색을 내기 위해 재료들을 따로 갈아줍니다. 올리브오일과 식초 등 간을 살짝만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단맛은 설탕이나 올리고당 이런 걸로 잡는데요. 좀 더 건강하고 특별하게 배로 만들어 봤습니다. 완성된 가스파초, 시원할수록 더욱 맛있겠죠?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배 요리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배에는 소화를 돕는 옥시다제, 인버타제 등 효소가 들어있어서 천연소화제라고도 합니다. 추석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섭취하면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맛있는 신품종배, 배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5년 전 임신을 했는데 유산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서는 바로 몇 개월 안 돼서 다시 임신이 됐는데 또 유산이 돼버려서 잠시만요. 마음과는 달리 찾아온 두 번의 아픔. 올해로 결혼 10년 차인 이 부부에게는 아이라는 희망이 누구보다도 절실한데요. 인공수정은 제가 2번 해봤고요. 시험관은 총 10회 정도. 너무 힘들었죠. 매년 증가하는 난임 환자 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엔 난임 인구 10%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엔 결혼하면 한 30-40%는 병원에 와서 상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희망인 난임 시술. 은주 씨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키우는데요. 셋째 한 거 2개 다 수정이 돼서 배아 등갑도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이번에 안 될 줄 알고 또 걱정 되게 많이 했거든요.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수정 비용이랑 배아를 키우는 비용 생각하시면 돼요. 200만 원 가까이 드는 시술 비용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확률적으로 100%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시도할 경우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런 난임 부부를 돕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모든 난임 부부는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 사업을 통해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술 종류의 광고에 없이 총 22회 시술에 대해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디 난임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책 한 권 고를 시간에, 파도 한 번 탈 시간에, 커피 한 잔 할 시간에 충전 완료. 테이크아웃 할게요. 아이오닉이 뒤바꾼 세상. 잘 찾아오셨습니다. 인테리어 상담과 맞춤 디자인, 최고의 소재와 꼼꼼한 시공까지 인테리어의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하는 리바트에서 무엇을 선택하든 최고의 것으로.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리바트 집테리어. 오, 크레마 좋네요. 살게요. 잘 쓰세요. 저기요, 이왕 내린 거 향이 좋네요. 아이오닉이 뒤바꾼 세상. 세제, 유연제 따로따로? 해피홈 하나면
유연장비 네 박자로 빨래를 한 번에 세제가 아니다 올인원이다 해피홈 파워캡슐 유한양행. 미쳤다. 와, 미쳤다. 에, 차이. 뭐야, 와, 뭐야, 에, 차이. 찰랑거림의 차이. 하트 브러쉬, 하트 브러쉬. Trailbla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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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ilblazer. 베팅하시겠습니까? 대출을 받아 가족을 걸고 인생이 끝난다 해도 베팅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파기하는 도박 중독 계속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변비 개선 프로젝트 온바디. 꽉 막힌 변비 정말 개선되나요? 네, 변비 개선됩니다. 정말 확실한가요? 네, 식약처 허가받은 안전한 의료기기입니다. 변비엔 온바디. 어떤 아름다움을 원하세요? 내면? 외면? 안에서 밖을 만드는 뷰티 밸런스. 뷰티 바이스 비비랩. 당신에겐 비비랩이 있나요? 오늘부터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되는데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안팎이고요. 바람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잦은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일기예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